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간부 사무실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작전 보고서를 붙잡고 끙끙대고 있었죠. 아, 빨리 끝내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싶다. 딱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나? 이소희?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시우 대위님이었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간부 사무실에 계시지 않는데 진짜 이상하다 싶었죠. 네, 대위님. 내일 회의 전까지 작전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은 제 책상 쪽으로 아주 천천히 또각또각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훨씬 느렸어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짝 긴장이 됐습니다. 그 보고서 이리 줘봐. 제 등 뒤로 바짝 다가와서 어깨 너머로 서류를 휙 보는 대위님. 평소보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대위님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훅 닿는 느낌. 정말 소름 끼치게 불편했지만 상관이니까 꼭 참았어요. 아이고, 이 부분은 다시 써야겠는데? 늦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더니 제 옆의자에 털썩 앉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감사합니다. 했을 일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대위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동시에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정말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위님, 말을 꺼내자마자 대위님의 손이 스윽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격려하는 손길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손이 제 등을 타고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까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판단도 서지 않았습니다. 이소희, 자네는 참 유능해. 앞으로 내가 특별히 많이 도와줄게. 대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더 낮게 속삭이듯 울렸습니다. 그 손은 계속 제 허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그냥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김유정 선배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을 깊게 후 들이마셨습니다. 몸에 힘을 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대위님, 그 손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제 자신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라고? 지금 하시는 행동 명백한 군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 멈춰 주십시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위님과 거리를 두었죠.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생각은 오히려 명료해졌습니다. 내가 옳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위님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눈빛이 싹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소희, 내가 뭐 잘못했나? 그냥 후배 도와주려고 한 건데. 거짓말.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위님의 목소리에선 불편함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얼굴은 점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요. 도움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혼자 처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완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대한 공식적인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위님은 잠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자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고. 대위님은 의자에서 일어나 휙 돌아서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찼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김유정 선배도 그랬을 테니까요. 선배가 겪었던 끔찍한 일이 이제 제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저 쓰려고 했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일찍 와서 끝내야겠다.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여군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뒤죽박죽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박 대위님을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제 군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부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병사들, 우렁찬 구령 소리, 절도 있는 군화 소리, 늘 듣던 익숙한 소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뭔가 달라졌구나. 다른 장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도 슬쩍 시선을 피하거나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소위 중대장실로 와 복도 끝에서 박시우 대위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어제의 일이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위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네, 대위님, 부르셨습니까? 어젯밤 보고서 다 끝냈나? 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위님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다 끝냈다고? 제가 내민 보고서를 낚아채듯 받아든 대위님. 잠깐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휙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말한 대로 정리한 거 맞아? 하지만 대위님, 지시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싹 다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네? 오늘까지 다시 제출해. 그리고 지난번 작전계획 분석 문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지난번에 작성한 건 형식이 전혀 맞지 않아. 그 문서는 이미 지난주에 최종 승인까지 받은 문서였습니다. 심지어 대위님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던 문서였어요. 대위님, 그 문서는 이미 승인. 내가 형식이 맞지 않다고 했잖아. 토달지 말고 다시 작성해. 대위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이 떠나가라 높아졌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제 군생활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이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하루에 보고서를 3개나 쓰라는 지시, 이미 다 끝낸 작업을 트집 잡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명령. 정말이지 밤샘 근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연대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전술훈련 평가 결과입니다. 대위님이 프로젝터로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모인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서와 소희가 담당한 3소대의 성과가 눈에 띄게 저조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저에게로 날아와 밝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위님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여군은 이 정도밖에 못하나? 회의실에 있던 몇몇 장교들 사이에서 푸파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얼굴은 터질 것처럼 새빨개졌습니다. 목까지 화끈거렸어요. 그 비웃음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대에서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는 초대받지 못했고 야외 훈련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여군이라 힘들 테니까 라는 어이없는 핑계와 함께요.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따돌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 대위님이 다른 장교들에게 저와 거리를 두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김진우 대위님이 안쓰러웠는지 몰래 다가와 알려주었습니다. 이소희, 조심해. 박 대위가 자네에 대해 엄청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보여. 개인적인 감정이라 그분은 몰랐겠죠. 제가 박 대위님의 추악한 성추행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어김없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 대위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아직도 일하고 있나? 이소희? 첫날과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이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네, 대위님께서 지시하신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대위님은 또다시
아주 천천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 숨 막히는 거리감. 너무 가까웠어요. 요새 힘들지? 내가 시킨 일이 좀 많긴 하지.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어조였습니다. 대위님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악마의 미소처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알겠나?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대에서 아주 매장당하고 싶어? 너무나 직설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괴롭힘이 철저히 의도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대위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넌 나를 무시했어. 그게 내 잘못이지. 대위님은 책상에 손을 턱 짚고 제게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넌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 군대. 특히 역은 혼자서는 살아남기 아주 힘든 곳이야. 대위님의 손이 다시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더 무겁게 더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군 생활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평가서에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 네 앞길이 결정된다고. 그걸 알아야지? 협박이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협박. 대위님의 손이 다시 어깨에서 허리로 스르륵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누군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이 부대가 속한 사단의 사단장, 이강철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사실을 일부러 숨겼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가 아니라 오직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어떤 특혜도 특별 대우도 없이 오직 이서와 그 자체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밝히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한마디면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끝날 테니까요. 그러나 그건 제가 3년 전에 스스로 내린 결심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정 선배에게 했던 약속을 제 손으로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대위님, 그 손 치워주시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대위님의 소나기가 제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소리가 나올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봐. 난 언제든 널 특별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리고 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똑똑히 알겠지? 대위님은 제 뺨을 쓰다듬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길을 피했습니다. 대위님의 얼굴이 순간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김유정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자.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군대 내에 이 썩어 빠진 성희롱 문제를 반드시 내 손으로 뿌리 뽑자. 그리고 저는 대위님 몰래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사단장인데 그냥 대위한테 정체를 밝히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잠잠해지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른 부대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마치 3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처럼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4년 전 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이강철 장군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이미 군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명장이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며 다녔죠. 야, 저기 이 장군님 따님 오신다. 제가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등 뒤에서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꽤나 즐겼던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는 정말 힘든 곳이었지만 이강철 장군 딸이라는 이름표가 저에게는 든든한 보험막처럼 느껴졌거든요. 훈련이 힘들 때면 아버지 덕분에 좀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했고 공부가 힘들 때도 어차피 졸업하면 좋은 보직 받겠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김유정 선배를 만났습니다. 4학년 생도였던 유정 선배는 생도 대표였고 딱 봐도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칼 같은 군기를 지키고 다른 생도들에게도 무척이나 엄격했죠.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게 장군님 따님이라며 특별 대우를 할 때 유정 선배는 절 그냥 이생도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도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이생도, 제복 단추 하나 풀렸군. 벌점 5점.
하지만 선배님, 다른 생도들도 장군 따님이란 이유로 예외는 없다.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생도 핑계대지 마. 그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유정 선배가 저를 진짜 군인으로 대해준 첫사람이었던 거죠. 변화의 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체력 평가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OKM은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모든 종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운동은 꽤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사관학교의 기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OKM 달리기가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었습니다. 어휴, 이 장군 딸이라더니 저거밖에 못하네. 역시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체력도 저 모양인데 어떻게 군인이 되겠다고.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가방을 챙겨서요. 사관학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맞지 않아. 다들 날 백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훈련장 벤치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건가? 뒤를 돌아보니 김유정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선배는 훈련복 차림이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도망치려고. 힘들다고? 선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전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저를 잘 대해주지만 뒤에선 아버지 백 때문에 들어왔다고 무시합니다. 그럼 증명해봐. 네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 나랑 같이 훈련하자. 매일 밤, 이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네가 정말로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네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선배의 제안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도전이었습니다. 설마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유정 선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네가 어떤 군인이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훈련장에서 만났습니다. 달리기, 근력 운동, 전술 공부까지. 선배는 정말 얄짤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 뒤 재평가에서 저는 모든 종목에서 기준 점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OKM이 달리기에서는 여생도 중에서 무려 2등을 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유정 선배와 저, 단 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의 비밀스러운 땀과 노력을요. 그 후로 제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강철 장군 딸이라는 타이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제 실력으로, 제 노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지원아, 너 요새 진짜 많이 변했다. 동기들이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강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누구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유정 선배는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늘 규율을 지키고 솔선수범하고 약자를 돕는 선배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매일 다짐했습니다. 임관을 앞둔 어느 날 유정 선배와 사관학교 뒷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선배는 소위가 되어 진짜 부대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지원아, 넌 어떤 부대에 지원할 거야? 아직 정확히 결정하진 않았어요, 선배님. 가능하다면 아버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 네 힘으로 진짜 인정받고 싶다면. 선배의 조언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가능한 한 가장 험한 최전방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약속 하나 할까? 무슨 약속이요? 유정 선배는 멀리 보이는 사관학교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같은 여군들이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당당하게 평가받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군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약속해요, 선배님. 사관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유정 선배가 소위가 되어 부대로 떠난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정 선배와는 그 뒤에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부대에서 첫 작전 회의에 참석했어. 너무 긴장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 어제는 소대원들이랑 야간 행군을 했는데 죽을 뻔했지만 진짜 보람찼어. 선배의 메시지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진짜 군인이 된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언니, 저는 아직 3개월이나 남았어요. 빨리 졸업해서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곧 나도 소위가 되어서 언니 만나러 갈게요. 그때 같이 술 한잔해요. 그렇게 즐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유정 선배의 메시지가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군대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갓임관한 소위는 더 바쁠 테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언니, 요새 많이 바쁜가 봐요. 잘 지내고 있죠?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생도 신분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 없는 메시지만 휴대폰에 쌓여갔습니다. 한 달 그리고 2달.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기인 윤지아 생도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지원아, 혹시 김유정 선배 알지? 응? 당연히 알지. 왜 그래? 그게 유정 선배가 자살했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만 들리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렸죠.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언니가. 왜? 어제 발견됐대. 부대 숙소에서. 말도 안 됐습니다. 김유정 선배가 그렇게나 강인하고 의지가 강했던 그 사람이 자살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군 관계자 몇 명과 가족들 뿐이었어요. 유정 선배의 어머니는 계속 울고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으셨고요. 지원 학생이지? 유정 선배의 어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지원입니다. 사관학교에서 선배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 유정이가 자네를 참 좋아했나 봐. 지원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정 선배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선배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부대에서 가져온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군복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그때였습니다. 유정 선배의 룸메이트였다는 박수진 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지원 생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 유정 언니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이지원 소위 앞으로 된 봉투예요. 언니가 보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앞면에는 선배의 단정한 글씨로 이지원 소위 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임관도 하지 않은 저를 소위라고 불러준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정 선배의 너무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지원에게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어. 지난달부터 우리 부대 대령이 계속 나를 따로 불러. 처음엔 정말 업무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 매일 밤 그 대령의 불필요한 접촉과 말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신고했어. 부대 성폭력 신고 절차대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오히려 나만 점점 고립됐어. 다들 날 피해. 그 대령은 더 노골적으로 날 압박해와. 너도 알다시피 난 여기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염치 없지만 네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그런데 알지? 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그건 내가 너한테 항상 요구했던 군인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 너무 무서워. 매일 밤이 두려워. 아마 너한테 이 편지를 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 그냥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써. 항상 널 응원해.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정 선배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했다니.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만약 이 편지를 조금만 더 일찍 받았더라면, 부대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육군 소위 자살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유정 선배의 죽음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선배를 성추행한 최동식 대령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몇몇 기사가 나왔지만 모두 군행사에 참석한 훈훈한 소식뿐이었습니다. 어떤 징계나 조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정 선배의 사건은 철저하게 묻혀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김유정 소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관학교로 돌아와 며칠을 뜬 눈으로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내가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김유정 선배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해야 해. 며칠을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 그동안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유정 선배의 정의를 위한 일이었고 어쩌면 앞으로 군인이 될 다른 모든 여군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주말 외출을 나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버지 집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어오게.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원입니다. 왔구나. 앉아라. 오랜만에 뵙는 아버지였지만 반갑다는 말도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으셨죠.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몰라서요. 아버지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서류를 접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나?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유정 선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유정 선배와의 첫 만남, 그분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일, 그리고 충격적인 자살 소식을 들은 일까지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건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들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제가 뭔가 더 말을 보태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최동식 대령이라고 했나? 네, 아버지. 알겠다. 내가 처리하마. 이런 썩어빠진 일이 우리 군에서 일어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아, 이런 일을 내게 알려줘서 고맙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다. 김유정 소위가 내게 그걸 가르쳐줬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제 어깨를 묵직하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다. 학교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나머지는 내가 맡아서 처리할게.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관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최동식 대령에 대한 조사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직접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아, 최동식 대령은 더 이상 군에 있지 않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해임됐다.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실현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처벌받나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웠다. 하지만 군에서는 완전히 해임되었고 연금도 절반으로 줄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정의가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상부에서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다. 군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 최대령의 아버지가 예전에 국방부에서 꽤 높은 사람이었던지라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어. 결국 최대령은 자진 전역 형식으로 군을 떠났다는 소문만 조용히 돌았습니다. 형사처벌이나 공개적인 징계 없이 그저 조용히 군복을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김유정 선배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재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군대 내 성추행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유정 선배의 희생에도 최대령이 군을 떠났음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유정 선배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만약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군대 내 성희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둔 마지막 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임관을 앞둔 상황에서 부대 배치에 대해 상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최전방 부대로 가고 싶습니다. 최전방? 거긴 위험한 곳이야. 여군에게는 특히 더.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제 능력을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좋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나한테 얘기해야 한다.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싶습니다. 사단장의 딸이 아닌 이지원 그 자체로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김유정 선배와 한 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멋지구나 우리 딸.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꼭 얘기해야 한다. 김유정 소희와 같은 일은 다신 일어나서는 안 돼. 알겠지? 네. 약속합니다. 그렇게 저는 최전방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강철 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요.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시우 대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바로 제 앞에서 저를 성추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제 복상의 왼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작전 계획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행동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십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박 대위는 씩 웃으며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작전 계획은 핑계였어. 널 좀 단둘이 보고 싶어서 말씀하시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위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대위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턱 올렸습니다. 그동안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난 네가 마음에 들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근데 넌 계속 날 밀어내잖아. 그 손이 제 어깨에서 팔로 그리고 다시 허리로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온몸을 덮쳤습니다. 대위님, 그만하십시오. 이건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에이,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의 스킨십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니요, 이건 스킨십이 아닙니다. 당장 그 손 치우세요. 대위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이소희, 내 군 생활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했지? 알지?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바로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녹음 중인 휴대폰의 작은 표시등이었습니다. 대위님의 시선이 그 불빛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이거 뭐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대위님은 제 주머니에 거칠게 손을 넣어 휴대폰을 확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대위님의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 대위님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대위님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힘껏 내던져 버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휴대폰은 산산조각이 났고 배터리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대위님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욕망이 아닌 순수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단장, 황인철 준장님이 내 장인이라는 걸 몰랐나 보지? 네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떠들어봤자 아무도 네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여단장님 한마디면 네 평가서는 그냥 쓰레기가 될 거고 네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야. 알겠어? 대위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 내까짓게 감히 날 판단해? 넌 이제 끝났어, 이소희. 내일부터 넌.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최민준 원사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사단에서 긴급 보고서가 내려왔습니다. 원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이건 의도적인 개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위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사님이 언제부터 문 밖에 있었는지, 대체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무슨,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단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긴급 지시입니다. 이서와 소희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원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아주 살짝 눈짓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는 신호였습니다. 네, 당장 가겠습니다. 대위님,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격려를 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의 잔해를 급히 주워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사무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이소희,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똑똑히 기억해둬. 대위님의 마지막 경고가 등 뒤에서 서늘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원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생겼다고 판단했을 때 한적한 휴게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소희님, 괜찮으십니까? 원사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원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깨진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금이가 있었고 배터리도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원사님은 말을 아꼈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대위님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장인이 여단 장님이시라. 원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 부사관인 원사님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곧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원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희님, 혹시 다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사님을 완전히 신뢰해도 될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휴대폰에 있는 녹음 파일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희님, 이런 일은 혼자 싸우기 정말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사님. 원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그 휴대폰 잘 보관하십시오.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찾아가면 어쩌면 녹음 파일을 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가 분리되고 화면이 깨졌을 뿐 내부 메모리는 무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사님. 원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희님은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십시오. 박대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날 밤 여군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싸울 거야. 깨진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날 이후 박대위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상상 이상으로 노골적이었습니다. 훈련, 업무, 모든 것이 지옥 같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대위의 영향력이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자 평소 함께 앉던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소대장들이 제 눈을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가자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옮겨갔습니다. 박대위가 다른 장교들에게 저와 거리를 두라고 지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부대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텅 빈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길, 때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박대위는 저를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위 휴대폰 좀 보자. 보안 점검이야.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시 증거를 모으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비밀번호 뭐야? 지금 당장 말해. 명령이다. 대위는 제 휴대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첩까지.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메일,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 전부 나에게 보고하도록 해. 더 이상 개인적인 통화도 메시지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주가 지났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위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파손되자마자 저는 즉시 데이터 복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행히 박 대위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만행이 담긴 그 녹음 파일을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가 갈리도록 참아왔던 게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대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사단장님, 이강철 소장님이래. 들었어. 엄청 엄격하고 원칙주의자라던데? 예전에 있던 부대에서도 군기를 바짝 잡았다고 하더라. 아, 이제 편한 날은 다 갔구만. 다들 긴장해야겠어. 이 소식을 들으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정기 인사 발령으로 아버지가 우리 사단의 새 사단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군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전 복구했던 박 대위의 성추행 관련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아버지께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입니다. 메시지와 함께 증거를 보낸 뒤 아버지로부터 짧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고생 많았다. 곧 갈게. 다음날 아침 부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단장 부임식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모든 장병들은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사열대에 빈틈없이 정렬했습니다. 십시정각 검은색 승용차가 사단 본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는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임식 동안 아버지와 제 시선이 아주 잠깐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임식이 끝나고 모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대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고통이 끝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대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혁 대위님 계십니까? 사단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연대 전화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즉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박 대위는 전화를 받고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감에 차 보였어요. 허허, 사단장님께서 첫날부터 나를 찾으시다니. 장인어른께서 벌써 말씀을 잘 드려주셨나 보군. 대위는 제게 잠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봐라, 이게 바로 내 힘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소희, 이제 내가 사단장님께 자네에 대해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겠군. 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약 20분 후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단장 비서실에서였습니다. 이지원 소위님 계십니까? 사단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결정될 것이라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참모장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소희, 어서 들어가 보게. 사단장님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네. 깊게 심호흡을 하고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등 뒤로 비치는 석양이 마치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이지원 소위 보고드립니다. 정중히 경례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 박대위는 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게, 이소위. 곧 박대위가 올 걸세.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무거운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약 5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고 박시우 대위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순간 놀란 기색이 보였지만 곧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강민혁 대위, 보고드립니다. 완벽한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리는 박 대위. 아버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 대위는 저를 힐끗 바라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소희. 이게 바로 나의 영향력이야. 대위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사단장이 저를 꾸짖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여단장이 사단장에게 저에 대해 아주 나쁘게 말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박 대위는 점점 불안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박 대위, 자네에 대해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배제된 지극히 공식적인 어조였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정면으로 마주하셨죠. 박 대위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서와 소희가 몇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 박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자신감에 차있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위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를 힐끗 쏘아보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단장님. 이소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부 오해입니다. 아마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오해일 겁니다. 박 대위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으로 걸어오셔서 노트북 화면을 돌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이소희가 제출한 증거들이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과 문서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목숨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일 하나를 클릭하셨습니다. 그러자 박 대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여단장 황인철 준장님이 내 장인이라는 걸 몰랐나 보지? 그러니까 얌전히 내가 하는 말 들어. 박 대위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네가 이소희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내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더군. 이런 행동들이 우리 군대에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제 장인어른이.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으셨습니다. 이미 황 준장에게도 이 자료들을 전부 보냈다. 지금쯤 자네 장인도 이걸 다 살펴보고 있을 걸세. 박 대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서와 소희,
아버지는 저를 한번 보시고 다시 박대위를 쏘아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다. 박대위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놓은 군복을 벗기고 여기서 죽도록 패고 싶어. 알아? 하지만 내가 군인이니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강 대위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네에 대한 공식 조사가 즉시 시작될 거다. 그때까지 직무는 정지하고 대대 본부에서 대기하도록. 아버지는 책상에 있던 서류를 집어 박 대위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직무정지 명령서다. 지금부터 자네는 인사과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해. 무기와 지휘권은 모두 반납하고 박 대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내 부대에서 이런 추악한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추행, 괴롭힘, 직권남용.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야.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단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군 검찰단에 출두하도록. 박 대위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꼿꼿했던 자세도 자신감 넘치던 눈빛도 모두 사라진 채 고개를 푹 떨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원망스럽게 노려보고는 힘없이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버지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괜찮으냐, 지원아. 딱딱한 공식적인 목소리가 사라지고 아버지다운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아버지였지만 그날만큼은 진심 어린 걱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네가 해결한 거야. 네가 힘들게 수집한 증거로 네 용기로 해결된 거다. 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박 대위는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군사법원에 회부될 거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도 전부 조사할 예정이야. 이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제가 같은 편에 서서 함께 뭔가를 해결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조금은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돌아가 봐. 용기 잃지 말고.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던 나날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건은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은 군 내부 수사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고 박 대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군들이 박 대위에게 유사한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미영 중위님이 가장 먼저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그녀가 사단본부를 직접 찾아와 증언한 것입니다. 이지원 소위님이 그렇게 용기를 내는 걸 보고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도 2년 전부터 박 대위님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송지영 하사도 나섰습니다. 그동안 박 대위의 압박에 못 이겨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하지 못했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님, 정말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박 대위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증언이 계속 쌓여가면서 박 대위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모이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대위는 성추행,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그의 경력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우리 부대를 넘어 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사단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고 성폭력 신고 시스템도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설되었으며 여성 상담관도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여군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볼 때마다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사건은 부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군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지만 결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군내 성추행 가해자, 엄중 처벌, 육군 대위, 성추행 및 직권남용으로 실형, 한 여군 소위의 용기, 군내 성폭력 고발로 이어져 이런 헤드라인들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은 김유정 선배의 사건도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동식 대령은 이미 전역한 상태였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대령이 유정 선배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고 그것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요. 비록 뒤늦은 정의였지만 적어도 김유정 선배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단은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범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 인권 보호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고 고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 교육도 실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사단장과 소위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지원아,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단장님? 우리 사단에 여군 인권 담당관 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 네가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놀라웠습니다. 소위 계급으로 그런 중요한 보직을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네가 직접 경험했고 네 힘으로 해결했잖니. 다른 여군들에게 너보다 더 좋은 조언자는 없을 거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단여군 인권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여군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때로는 함께 울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제 새로운 다짐이 되었습니다. 김유정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도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강철 장군의 딸이 아닌 그저 이지원 소위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제 스스로의 빛으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김유정 선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고요한 공원 묘지에 선배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늘 간직하던 빛바랜 사진과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언니, 약속 지켰어요. 비록 많이 늦었지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 편지 끝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최 대령, 그 사람 마침내 처벌받게 됐어요. 언니 사건도 재조사되었고 진실이 다 밝혀졌어요. 이제 언니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묘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박 대위와의 끔찍했던 싸움,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군대의 모습에 대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언니가 제게 가르쳐준 용기와 정의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마지막으로 묘비에 손을 얹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언니. 나머지는 제가 계속 이어서 해나갈게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대의 문화를 바꾸는 일, 뿌리 깊은 편견과 관행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묵묵히 저를 도왔던 최민준 원사님이 계시고 새롭게 용기를 낸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김유정 선배의 정신이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내일도 힘내자. 이지원 소위. 거울 속 제 모습에게
활짝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